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진의 별주부TV 별난 주식과 부동산 이야기가 있는 TV 첫 방송입니다. 오늘은 지금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분입니다. 뭐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퐁당군자는 아니세요. 정확하게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정교하게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읽고 계시는 분인데요. 데이터 노우즈, 데이터를 아느냐 이런 뜻인 거죠. 네, 데이터는 답을 알고 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김기현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좀 잠깐 좀 이렇게 좀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그 부동산 알파고인 리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데이터 노즈의 김기현 대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전문가 1호이기도 하고요. 2018년 2월달에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그리고 이제 올해 2월에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1 대전망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수학을 전공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수학자들이 사실은 이 경제 분야에서 네, 특히 월가에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뭐 옛날에 이제 경제 쪽으로 부동산 쪽으로 좀 이렇게 좀 그 비즈니스를 좀 하실 생각으로 수학을 처음에 하신 건 아니죠? 어떠신가요? 아, 절대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제가 이제 스타일이 고등학교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게 또 좋아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했던 게 수학인데요. 수학은 이제 답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답이 정해져 있고, 물론 이제 답을 풀어가 나가는 과정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답이 딱딱 떨어지는 그런 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것 같고요. 또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부동산도 뭔가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어떤 뭐 카더라나 어떤 뭐 호재나 이런 것보다는 명확한 어떤 숫자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게 이제 제가 굉장히 성향이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김 대표님 이제 수학을 공부하시고 네. 또 미국에 가셔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네. 하셨잖아요. 네. 당초에는 뭐 어떤 그 목표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 원래는 그러니까 이게 좀 사연이 있는데요. 사실 제가 수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대학교 수학이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교 수학은 어떻게 보면 뻔한 걸 증명을 하는 건데 그런 게 이제 제 어떤 적성이 좀 맞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군대를 제가 이제 장교로 제가 군대를 갔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하기 전부터 사실 인생에 대한 좀 진지한 그런 고민을 그때 처음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이제 고민 끝에 이제 대부분 이제 제 동기들은 그냥 제대하면 이제 대기업에 입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인생의 뻔한 길을 그냥 수순처럼 그렇게 가는 게 왠지 좀 한 번쯤은 이탈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영어를 좀 잘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1년만 어학연수를 가보자 해서 미국을 이제 가게 된 건데, 가서 또 있어 보니까 대학교 때 공부를 좀 제대로 못 해본 게 좀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보자. 그러면 수학을 근거로 했을 때 뭔가 잘해볼 수 있는 공부가 뭐가 있을까? 이제 알아보니까 컴퓨터 또 사이언스 쪽에 비전이 있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제가 유타 주립대학교에서 전공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컴퓨터 사이언스가. 네. 유타면 솔트레이크? 예, 맞습니다. 솔트레이크 시티. 네. 저도 솔트레이크 가봤는데 뭐 그러셨군요. 황무지잖아요. 퀘이커 교도들이 만든 네네. 그런 그 버려진 땅을 이렇게 네. 개발해가지고. 유타주에서는 또 주도기 때문에 그렇죠. 주 도시기 네, 때문에. 네. 네. 뭐 또 우리 김 대표님 빅데이터 전문가, 이제 부동산 네. 빅데이터 전문가 1호로 널리 알려져 계신데, 네. 지금 작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이 네. 엄청났죠. 맞습니다. 엄청 급등을 했고요. 네.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재작년 네. 그 전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부터 2배 이상 이렇게 네. 상승을 하고 해서 네. 지금 올해도 이 부동산,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이 쉽게 꺼지겠냐, 네.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유튜브를 즐겨보는데, 네.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명쾌하게 네. 5년 안에는 집 사지 마라, 네. 지금 인생이 폭망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러면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네.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부터 먼저 좀 해주시죠. 이제 먼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신지.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출간된 이제 빅데이터 부동산 투자 2021 대회 전망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거대한 지금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높은 때가 2021년 하반기서부터 2022년 상반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네, 내년 상반기 상반기 즈음 어느 예. 즈음에 예. 대한민국 부동산에 거대한 변곡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데이터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이러한 기관들이 뭐 어떤 코로나나 또 거기에 따른 유동성이나 어떤 또 정부의 어떤 스탠스에 따라서 이게 뭐 1년 정도 더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내 집 마련이라는 거는 내가 1, 2년 오를 거를 기대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5년, 10년, 길게는 20년 굉장히 오랜 기간을 바라보고 사는 건데 그리고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구매 의사 결정이잖아요. 집보다 더 비싼 물건 없잖아요. 그 다음이 차인데 차는 해봐야 그래봐야 몇 천만 원인데 집은 몇 억에서 몇십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최소한 허리쯤에 사는 건 괜찮죠. 근데 이게 만약에 어깨 이상이다 라면은 굉장히 사는데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사람들의 소득, 그러니까 실제 소득이 아예 멈췄어요. 소득이 아예 멈췄고요. 거기에 이유는 세금이 지금 갈수록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세금으로 걷어가는 비율이 데이터로 보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에도 엄청난 유동성을 풀었고 결국 이거는 다시 또 저희의 세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세금이 점점 더 많아질 거는 확실한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대다수 국민들의 실제 소득은 갈수록 지금 줄어들 수밖에 없고 소득이 줄어드는데 주택 엄청나게 지금 고평가된 주택 가격이 계속 또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끊어서 네. 좀 정리를 좀 해본다면은 네. 지금 현재 서울 집값은 특히 아파트 가격은 고평가다. 네. 고평가라는 데이터들이 이제 뽑혀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소득 대비인가요? 예. 소득 대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도 지금 서울 아파트는 그러니까 과거의 고점이 2007년, 8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고평가예요. 그리고 네. 제가 미리 좀 봤는데 네. 또 하나의 기준이 이제 그 전세 가격하고 또 비교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가 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뭐 과거에 한 10년 전쯤에 부동산에 관련된 수없이 많은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의문을 가졌던 게 뭐냐면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도 부동산 시장이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고평가요, 저평가요라는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럴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신기한 거죠. 아니 분명히 어떤 자산이든 나름대로의 어떤 저평가나 고평가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왜 부동산만 없을까? 이거를 만들 수는 없는 걸까? 그런 의문들을 제가 가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들게 된 저평가 인덱스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세 대비한 아파트의 매매 저평가 인덱스이고 이건 뭐냐면 전세는 투자 목적이 1도 없잖아요. 100% 이거는 실제 사용 가치예요. 그래서 실제 수요가 몰리는 만큼 전세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매매가도 당연히 실제 수요가 몰리는 만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세가가 올라가는 속도와 매매가가 올라가는 속도를 비교를 해서 이걸 인덱스화 시킨 게 전세 저평가 인덱스인데 이걸 만들어 놓고 보니까 특정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아맞추는데 너무 정확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전세 가격이 이제 그 기준이 되고 네. 지금 전세 가격 대비해서 네. 매매가가 비싸다는 말씀인 거죠? 고평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정확하게 증감률을 가지고 따지는 건데요. 네. 자, 예를 들면 전세가 증감률이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100%가 올랐어요. 근데 매매가는 50%밖에 안 올랐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사용 가치인 사람들의 어떤 전세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세 가격이 100% 증가를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가치가 100% 증가한 거예요. 그렇다면 매매 가격도 투자나 투기가 들어간 매매 가격도 100%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죠.
네. 그런데 근데 지금은 그 이상 올라가 있단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엄청난 고평가인데 예를 들면 전세 가격이 100% 올랐다면 매매 가격은 뭐 130%, 140%가 올라간 거죠. 즉, 네. 그거를 과거의 그 데이터들을 보고서 네. 가장 거품이 뭐 심했다 내지는 네. 집값이 가냐 고평가됐다라고 하는 네. 그때의 증감률하고 비교했을 때 네. 지금이 그때만큼이거나 그때보다 더 네. 고평가로 데이터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맞습니다. 지난 7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요. 이 전세 저평가 인덱스가 서울에서 가장 저평가됐을 때가 언제냐면 16년이었어요. 16년 초반. 그리고 18년까지도 저평가했습니다. 근데 19년부터 고평가로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2021년 4월달 지금은 지난 7년 중에서 실제 사용하신 전세 대비해서 서울의 매매 가격이 가장 거품이 많은 시기죠. 그런데 그 지금 데이터 뽑으신 게 네. 7년 전 거부터 시작하나요? 아니면 한 10년 그거는 뭐 더 기간을 네. 얼마든지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가장 길게는 뭐 한 17년의 데이터도 볼 수가 지금 있습니다. 뽑으신 그 데이터는 네. 한 17년 동안 그 뽑은 거 중에 네. 가장 높게 고평가돼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지난 7년간 지난 7년간 중에서 가장 가장 고평가 높다?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 가격 대비해가지고 경세 가격 맞습니다. 증감률 대비해서 그렇죠. 인덱스를 뽑으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네, 또 두 하나가 번째가 소득,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소득. 네.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가 비싸냐 싸냐 이거는 프라이스 투 인컴 레이시오라고 해서 PIR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떤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있냐 없냐를 측정하는 데이터예요. 근데 이 데이터를 사실 제대로 대한민국에서 뽑아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통계청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부동산의 실제 가격과 가지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2008년보다 지금 한 50% 이상 고평가되어 있어요. 굉장히 지금 사람들의 소득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비싸다. 서울이. 그러면 서울 시민들 네. 소득을 뽑아내고 네. 그거 대비해가지고 네. 아파트 가격의 네. 인덱스를 네. 좀 들여다보면 네. 2008년 이후 가장 지금 고평가돼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나온다는 그렇죠. 네. 그 어느 때보다 어마무시하게 지금 고평가되어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예, 마지막 하나가 네. 이제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입니다. 네, 물가. 이거는 뭐냐면 어떤 개념으로 제가 만들었냐면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은 아파트는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만큼 실물 자산이 올라가는 거를 본질적인 가치로 가정을 하고 제가 만들어 봤는데 특정 지역의 고평가와 저평가를 알아봤는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물가는 당연히 해당 지역의 물가고요. 그 물가는 통계청 물가를 예, 쓰시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물가 중에서도 이제 특정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그런 어떤 저희의 실물 어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물가를 저희가 따로 뽑아내서 이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놓고 보게 돼도 지금은 역사적으로 가장 지금 고평가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놓고 봤을 때 지금 이제 수도권의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이건 뭐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건 팩트 데이터거든요.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버핏 지수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GDP와 그 나라의 어떤 네.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얼마나 거품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의 이제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유동성이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거품이 안 껴 있는 곳이 없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뭐 거품이 껴 있어도 더 갈 수는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현재 위치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있는지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그런 원리를 가지고 제가 대한민국의 GDP 데이터와 그 다음에 한국의 아파트 시가총액 데이터 네, 그러니까 전체 아파트의 가격을 다 계산한 거죠. 근데 사실 이걸 개인은 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프로그래머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 그 수많은 데이터의 아파트 가격을 다 계산해서 이걸 시가총액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들어 보니까 서울의 아파트의 시가총액이 가장 과거에 높았을 때가 2008년이었었고요. 제일 낮았을 때가 14년, 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고점과 저점을 알아맞춘 거죠. 근데 지금은 역사적으로 지금 가장 높아요. 2008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GDP, 대한민국의 사실은 경제 펀더멘탈이 GDP잖아요. 그렇죠? GDP 대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이 역사적으로 가장 고평가되어 있다. 그리고 국민들 또 하나 만든 게 뭐냐면 국민 순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의 순자산은 당연히 아파트도 들어가고 주식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근데 국민 순자산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아파트 가격 시가총액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면 이 가격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다라는 것은 그만큼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껴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이 데이터도 똑같습니다. 2008년이 고점이었고 2014년이 저점이었고 지금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예. 아까 근데 제가 그 여쭤본 어느 시점부터 이제 보셨냐고 했을 때 2008년부터 보신 거죠? 요거는 2004년 정도부터의 그때부터? 데이터를 본 겁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지금이 언제 데자뷰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2007년과 굉장히 유사한 데자뷰인 것 같아요. 2021년이.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공시지가가 지금 엄청나게 폭등을 했잖아요. 거의 20%에 가깝게 지금 폭등을 했어요, 서울이. 근데 이런 일이 과거에 또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2007년이었습니다. 예, 2007년에 20% 정도의 공시지가,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폭등이 있었고,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를 고점으로, 8년, 9년, 시들시들 하다가 2010년부터 13년까지 엄청난 대세 하락장을 겪었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좀 질문드릴 게 네. 이제 또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씩 좀 여쭤보면은 네. 그때는 이제 뭐 지금 아마 김 대표님 이제 금융위기 말씀 이제 하시려고 이제 하는 거 제가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네.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외생 변수로 인해서 네. 좀 뭐 자산 가격이 하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럴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요. 서울의 고가 아파트는 언제 고점을 찍었냐면 2007년 초반에 고점을 이미 찍었어요. 이미 찍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서초, 강남, 송파의 비싼 아파트들 있죠. 고가 아파트는 이미 그때 고점을 찍었고 고가 아파트를 고점을 찍으니까 이 여파가 어디로 갔냐면 노도강, 즉 강북에 이제 좀 저렴한 아파트, 그다음에 경기도에 좀 저렴한 아파트, 인천에 이런 저렴한 아파트로 온기가 퍼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점은 네. 조금 이따가 또 이제 제가 여쭤볼 또 말씀하실 부분이긴 한데 네. 이제 지방 쪽에 그래도 유망한 그런 그 지역들이 지금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책에도 써주셨고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서울 전부 다 그런가요? 서울이 지금 25개군가요? 네, 서울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네. 어느 하나 남기지 않고 네, 다. 서울은 다. 지난 한 2, 3년 동안에 전부 다 올랐다는 얘기예요. 2, 3년이 아니고요. 네. 2014년부터 계속 지금 7년째 그렇죠.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수도권들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뭐, 주요 수도권도 상당히 고평가인 지역들이 많고요. 뭐 1기 신도시, 뭐 네. 2기 신도시 맞습니다. 할 거 없이 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들은 거의 다 아주 고평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이제 베이타운이라든지 이런 유성 신도시들은 거의 다 그렇죠. 고평가라고 거의 다 어깨 이상까지 지금 올라갔고요. 사실 인천 같은 경우는 어깨는 아니에요. 인천은 뭐 한 허리에서 어깨 정도 사이? 요 정도인데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지금 계속 분위기가 뜨거워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천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2년 연속으로 역사상 최악의 입주 폭탄이 터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웬간하면 이제 그냥 이겨낼 수 있는데 2년 연속에 사상 초유의 엄청난 입주 물량이 있어서 인천은 아마도 이제 올해 연말에서부터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대표님 출연하시는 우리 경제 라이브에서 이제 보도를 할 거고요. 보도가 끝나면 이제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또 말씀을 좀 이제 해주실 텐데 지금 이제 서울 경기의 패닉 바잉은 좀 주춤하다. 2030 이제 1월부터 3월까지 이제 아파트 매입량이 감소했다는 거죠. 근데 인천은 늘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것은 지금 아직 인천은 덜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천은 저평가되어 있어요. 아직은 갈 길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파들이 올해 아마 가을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내년부터 이제 엄청난 입주 폭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이제 엄청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입주 물량이 늘어난다. 그렇죠. 그것도 2년 연속이나.
그래서 그럼 내년이면 2022년이랑 2023년 그렇죠. 2년 연속 2년 연속. 네. 그게 어느 정도나 늘어나나요? 한 뭐 1.5배? 지금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네. 지금 확인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역사상 과거에 가장 많았을 때가 2007년이었을 거예요. 인천이. 그때가 이제 가장 많았는데 22년이 이때보다 더 많고 23년 이때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2022년, 23년 연속으로 사상 최고로 엄청난 입주 물량이 지금 터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입주 물량에는 그러니까 웬만한 입주 물량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는데 너무나도 많아서 좀 인천은 내년서부터는 흐름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 세제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세금이 그 담세가 높아지고 네. 세금이 이제 늘어나게 설계돼 있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소득 저평가 인덱스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그 인덱스 중에 하나가. 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이제 소득이 그만큼 늘지 못한 상태에서 더 많이 세금이 나가니까 그렇죠. 구매력이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맞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뭐 만약에 정부의 이런 세제 이런 것들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다가도 영향을 좀 그건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이런 건 바뀔 수 있죠. 사실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유세에 대한 과도한 이런 정책들 이것들은 좀 사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과도하고 만약에 근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또 보유세를 그만큼 내야 된다면 아마 이것들은 엄청난 국민들의 고통으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 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실질 세후소득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연봉이 1억이면 실제로 제 통장에 꽂히는 세후소득이 1억은 아니잖아요. 월에 한 6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금이 부동산 관련 세금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전반적인 그렇죠. 세금이 세후소득 담세율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 그래서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맞습니다. 거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대세라는 거죠. 왜냐면 대한민국 인구 자체가 이제 막 줄어들기 시작했잖아요. 뭐 인구 감소율이 많았는데 실제 데이터로 보면 작년 말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면 부동산 세제를 조금 이렇게 핸들링 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런 것이 바뀌기가 쉽지 않겠군요. 그 쉽지 대세는. 않죠. 맞습니다. 실질 소득 구매력의 감소를 막기에는 매우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상황은 계속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죠. 그래서 정부가 엄청난 지금 재정을 돈을 풀었잖아요. 근데 재정을 그냥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거는 다 국채로 또 발행해서 해야 되는 갚아야 되는 돈이고요. 그 돈을 결국에는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걷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들의 세후소득은 더 갈수록 줄어들겠죠. 네트라고 그러죠 이제 우리 네. 그로스가 이제 뭐 세전 네. 뭐 네트로 얼마 받아 아마 할 때 네, 네트 그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다면 국민들의 어떤 주택에 대한 구매력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지금의 세대는 완전히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러니까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운을 잘 타고 트렌드를 잘 타고 이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갈수록 엄청난 더 부자가 되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슈퍼리치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슈퍼리치들이 사는 아파트는 별도의 세상인 거예요. 저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일반 국민들 일반 사람들의 저는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데이터로 이제 이 빅데이터로 또 뽑혀져 나올 부분이기도 한데 네. 지금 이제 인천의 공급 입주 물량 뭐 엄청 늘어난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네. 지금 정부가 이제 작년에 8.4 대책에서 네. 3개 신도시 30만 호 네. 발표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물론 뭐 변창훈 장관이 뭐 좀 더 하차하긴 했지만 이사 대책에서 서울에만 뭐 노후주택 이런 거 네. 재건축해가지고 공공 재개발 이런 거에서 32만 호. 네. 이 물량도 지금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 만만치 않은 거죠. 엄청난 네.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제 정말 염려스러운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로 보면은 얼마만큼의 새 아파트가 필요하고 지금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 얼마나 늙어가고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부가 미리미리 어떤 이런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했으면 아마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뒤늦게 지금 이렇게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당장 입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입주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빨라도 아마도 2026년
그렇죠. 네, 근데 27년, 28년 정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뭐 빠르면 뭐 올해 말이나 아마도 내년 어느 즈음부터는 이제 대세의 흐름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대세 하락이 수도권 아파트의 대세 하락이 시작될 거고요. 이런 흐름들은 최소한 4년, 5년간은 갈 겁니다. 앞으로. 자, 그렇다면 뭐 내년부터 대세 하락이 시작된다고 보죠. 그러면 4년이면요, 22년부터 4년이니까 26년이잖아요. 그래서 대세 하락이 끝내고 다시 힘내서 다시 상승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수도권에 엄청난 만약에 입주 폭탄이 떨어진다면, 그렇죠. 예, 그렇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2020년대에 어쩌면 서울 아파트의 서울이나 주요 수도권의 고점이 지금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10년 가까이 지금의 고점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8424 대책의 대량의 주택 공급, 네, 이것을 감안해서 네, 앞으로 5년 내 집 사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아니면 요건 빼고서 말씀하신 아니요, 건가요?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가지고 네, 하신 건가요? 네. 그리고 데이터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한 데이터 중에 모든 데이터가 다 과거 데이터예요. 그게 뭐 하루 전이 됐던 대부분 다 과거 데이터인데 딱 하나의 데이터가 미래 데이터입니다. 그게 뭐냐면 입주 물량 데이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입주 물량 데이터를 향후 2년까지는 거의 뭐 99% 이상 아주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한 80%, 90% 정도의 확률로 3년, 4년치까지도 대략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대략 3년, 4년 정도 뒤까지 유출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볼 수 있는 향후 입주 물량 데이터는 그렇다면 결국엔 2024년 정도까지가 거의 단 거예요. 근데 그 사이는 아파트가 24년 추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데이터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바뀌는 데이터들을 보면서 나중에 25년이 됐든 26년이 됐든 27년이 됐든 그때 왜냐면 이제 지금 정부가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공사를 하고 진행을 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다가오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데이터로 계속 파악을 하면서 어떤 향후에 대한 적정한 이런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